가이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 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추석 떡값이 나와야 되는데, 네. 월급은 내 연봉은 가지고 왔지만 떡값은 줘라. 이런 날인데 과연 떡값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안 좋습니다. 왜요? 무슨 소리야? 다 올랐는데 왜 안 좋아? 라고 하는데 안 좋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다르니까 그 회사보다는. 근데 어쨌든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 한마디. 금리는 유럽이 내렸는데 환율은 미국이 내렸어. 네. 유럽 금리 이슈부터 하죠. 워낙 뭐 요즘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금리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냥 경제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만. 한국은 지금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 있죠.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출이 너무 많이 느는 것 같은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의 은행들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대출을 확 쪼았어요. 대출 대란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교조적으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세요. 아니 은행별로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뭐냐? 경기가 나빠요.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는 여러분 경기가 나빠요. 아시잖아요. 하는 지난달 비둘기파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거죠. 경기 상황들이 악화되고 금리가 제약적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나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경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가계 대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계 자산 대비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달 동결을 했고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지만 계속해서 이런 금융 불안정성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은에서. 자,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냐면 대응을 한 거죠. 오케이, 대출 줄여야죠. 대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대출 줄여. 너무 대출을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하니까 바로 은행에서 오늘부터 대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아니 너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도리끼야 유도리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 다시 늘어나.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이거요. 거기서 이제 대출 안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금리 내려줄게. 아니 이거 대출 다시 늘리면 뭐 어떻게 해? 이런 시츄에이션이 그려져요. 막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금리와 관련된 판세입니다. 네, 지금 요 판세예요. 제 생각에는 대출 무서워서 못 줄이지. 대출 무서워서 못 줄이고 2년 전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둔촌주공 나올 때 IMF 때보다도 더 빠르게 집값이 떨어져서 그게 무섭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지금 어제 아주 재미난 저녁에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박상준 와세다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저는 과거 10년에 대한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데 이 자살 버블의 정도가 조금 과정이 좀 많이 다른데 이거 미국 마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할까?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난 때 그 당시 일본 사람들 그게 자산 버블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단에 있었던 자산 버블의 사태는 우리 기억에 없었던 시점이거든. 일본이 그때 유일하게 자산 버블이 난 거고 그 앞단의 자산 버블을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1927년, 28년, 29년에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자산 버블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슨해졌고 대출이 너무 많아졌고 사기 대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전부 재테크 쪽으로 더 넘어갔고 그러니까 버블이 너무 많아서 뻥 터졌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 부동산 저거 과잉해서 망했네 알고 있고요. 자, 미국 리먼 사태 부동산 잘못해서 망했네 알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 잘못해서 망조가 나서 일어나질 못하네 저 큰 나라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위험하긴 한데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딱 상황입니다. 신비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비한 상황. 네, 신비한 상황. 근데 이제 뭐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식 시장이 대안 시장이 못 되니까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원래 무조건 내려야 돼요. 근데 한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엇박이 나고 있다라는 게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여요. 하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한국 시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거 금리 얘기하느라고 한국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자, 환 볼게요. 환을 볼게요. 자, 환을 보시면 웃기는데 금리는 유로존에서 내렸단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오히려 환이 올랐고 달러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달러가 101.74에서 101.24로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엔도 보태는 거지. 자, 엔도 보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진 이유가 하나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원화는 지금 하나도 강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달러 엔이 940원이 100엔당 훨씬 넘고 있어요. 거의 100원 10%가 훨씬 넘게 올랐지? 두 달 전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와, 그럼 이제 일본 가시면은 이제 그 사이드 메뉴 하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원자재 테이블 볼게요. 금값만 상승한 게 아니라 WTI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허리케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3일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브렌트도 70달러를 회복하면서 72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금값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2,587. 네, 이제 2,600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도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달러 약세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달러 약세면은 금리 테이블을 보시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올랐어. 그죠? 그리고 2년물은 그냥 제자리고 1년물은 떨어졌고요. 저는 1년물하고 3개월물은 이제 못 올린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이게 왜지? 왜 이런 일이지? 자, 그러면 금리 테이블 쪽에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내년까지 150bp를 내린다고 해도 10년물 금리는 3.5 정도면 미래의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약간 디플레 국면으로 오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일부가 나오지 않으면 3.5에서 금리를 더 강력하게 밑으로 보기가 깔깔하지. 왜냐하면 150bp를 내려도 지금 얼마야? 지금 5.5니까 150bp를 내려도 400bp고 그다음에 뭐 더 내린다고 해서 그다음 해 더 100bp를 더 내려서 3%를 콜 금리를 간다고 해도 그럼 10년물은 얼마가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10년물이 3% 미만으로 간다는 거는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년물은 되게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릴 공간이 없는 거고. 자,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여기에는 B컷 가능성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FOMC는 저기잖아요. 셧다운 기간이잖아요. 입을
이 블랙아웃, 셧다운이 아니라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아무도 말을 못해. 뭐 이런 상황인데 가끔씩 연준이 하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그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못하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쓰리 쿠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가 연준 관계자 발언을 포스팅을 했어요. 어떤 연준 관계자냐? 제롬 파월 의장의 선임 자문역을 했던 존 파우스트의 발언을 닉 티밀하우스가 포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리 쿠션을 딱 친 건데 존 파우스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선제적인 50bp를 정말 외쳐야 할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선언은 약간 50bp로 시작하는 쪽이다. FOMC도 그럴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도 이제는 빅컷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태도를 바꾼 이유는 지난주를 통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회라든가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서 50bp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빅컷을 열어놓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뭐지? 얘네 빌드오버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5p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면 7월달에 금리 인하 25p는 보험적으로 했어도 되는데 일본 때문에 못한 거지.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날 우리가 내려? 그러면 뭔가 타격감 너무 세지 않을까? 아마 그거 때문에 걸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타격감은 줬죠. 우리가 그 이후에 8월 5일 날 공포의 블랙 먼데이, 그 블랙 먼데이의 어떤 그 시발점은 엔캐리 청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금들이 갑자기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염려는 맞았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진 거죠. 예, 근데 닉 티밀하우스가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이런 말을 발언했다는 건 사람들한테 뭔가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9월달에 빅컷을 생각하진 않아요.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올라왔으면 한 30%까지 15% 되던 게 9월달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한 30%까지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 이상이 지금 25p 인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빅컷을 하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갈라질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일단 무조건 하나 할 것이고, 근데 주식 시장은 골 때리는 거죠. 뭐냐면 경기가 그렇게 나빠? 하는 게 한 건이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이것까지는 반영 안 했는데 유동성 많이 나오네. 좋아해야 되나? 이런 요 두 가지 갈래길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갈래길이 펼쳐지고 있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자, 그래서 추석 때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고용을 한번 보죠. 네. 실업자 수, 청구자 수. 실업보험 청구자 수. 네. 23만입니다. 글씨 또 잘못 썼네. 죄송해요. 이전보다 조금 늘었죠. 2,000명 정도. 사주 평균은 23만 250에서 23만 750으로 늘었고요. 연속 청구는 184만 5천에서 185만으로 5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신규 실업은 이제 20만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 여기서 고용이 10만 이하로 나오거나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 잠깐 짚고 가죠. 우리는 필요한 한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계속 데이터에 의존하고 회의 때마다 접근법을 따를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는 경로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연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측면에서 그렇다 하면서 6주 후에 또다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톤으로다 일단 얘기했습니다. 얘네는 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높아요. 미국 같으면 연속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3.75에서 3.50으로 금리를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미국 대비로는 높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전년 대비로는 정말 이거는 안정적인 이상으로 갔죠. 2.1%에서 일자가 나왔습니다. 1.7%. 전월비로는 올랐어요. 그래도 0.2% 올랐으니까. 근데 전년 대비로는 전년이
기고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은 2.4% 나왔습니다. 근원 전월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0.3%. 그리고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3.3% 나왔습니다. 이쪽은 뭐 꽤 높게 나왔는데, 네, 어제 봤던 것처럼 한쪽 분야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아마 자산과 연결된 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택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다 확인을 다 못 해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그래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오늘 시장을 보건데 50bp 비컷은 반영을 다 안 했으니까 시장이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금리 침체는 뭐 그때 가서 좀 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한국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시장 흐름이 나오긴 한 거죠.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한테는 별로 안 좋은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일단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뭐 구글과 메타는 2%대를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8% 올랐던 엔비디아가 또다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형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브로드컴도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요 밑에 요거 지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제외한 팹리스들이 지금 다 별로야. 구글 0.95% 빠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대나 빠졌고, 자,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3.79%.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지? 이유가 있어요. 네, 요 이유를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한테는 별로 좋은 시장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국은 워낙 반도체 지수 영향이 크니까 이런 말씀드린 건데, 일단 그 반도체 관련이니까 저거 한번 봅시다. 지금 그 현물, 디램 현물가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꼬꾸라졌어요. 그 낸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세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 빨간색 디램 현물 가격도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고정가 2.1에서 이렇게 되면은 못 오르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인데 이것과 연관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그냥,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고 언더퍼폼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사자에서 팔자로 바꿨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 주가를 140에서 67달러로 낮췄어요. 누가요? BNP 파리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HBM 용량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년, 26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주당 이익이 각각 25년에 34%, 26년에 45%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려 가격을 140달러에서 67달러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반토막이 70이야. 반토막을 더 냈다는 거죠. 반토막을 더 냈어요. 왜? 그러면 한번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24년 말까지 HBM 설치 용량이 월간 약 31만 5천 웨이퍼에 달하고 25년은 40만 웨이퍼 스타트에 이를 것이다. 근데 25년도 수요는 16만 8천 웨이퍼 스타트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죠. 월 맞나? 이게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HBM 공급 과잉. 근데 엊그저께 들었던 우리 누구야? 젠슨 황형 이야기를 감안했을 때 HBM이 공급 과잉인가? 그래서 저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걸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의문은 HBM2 보신 거 아니에요? HBM2, 3 보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어디서 공급 과잉이지? 25년도 상반기까지 계약은 끝났잖아요. 그죠? 25년, 그리고 이제 여기서 25년도 수요가 16만 8천 웨이퍼 스타트라고 표현하는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지금 30만 웨이퍼 스타트가 이미 솔드 아웃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맞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분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석이. 네. 이 분석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급 과잉이 이제 이렇게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내년 거 뭐 솔드아웃 건 땡겨서 지금 솔드아웃이니 그 다음부터는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후루룩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완전하게 설득력이 있다면 주가를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 주가를 하루짜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짜리. 이게 완전히 설득력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보여주세요. 네, 완전히 설득력이 있으면은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야 돼. 이 얘기가 완벽하게 설득력이 있다면 장중에는 4% 이상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근데 완벽하게 설득력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설득력 있으면 장중에 안 빠졌어서 장외에서 엄청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장외에서는 0.1%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발언도 한번 궁금하고요. 한국 업체들도 조금 이럴 때 좀 발언을 한번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IR을 잘 안 해. 너무 기술자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기술자가 열심히 일해서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좀 IR 담당자들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 초과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띄웠는데 정말 맞는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걔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기전자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휘청거리면 지수가 못 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재미난 게 네, 한국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미국 주식의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준의 총자산이 저희가 그랬죠. 계속 연준의 총자산은 그때 달라요. 한 주는 올라가고 한 주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거 이제 그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최근 걸로 한번 좁혀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꽤 그 잔고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QT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늘었어요. 7조 1,150억 달러인데 오히려 매우 소폭 늘었습니다. 그 끝에 그 차트 보시면은 살짝 그 우상향한 게 보이잖아요. 더 한번 좁혀지나? 한번 볼까? 아씨가 아닌데. 자, 잠깐만. 안 돼. 손가락. 자, 됐다. 네, 보세요. 끝에 보시면 떨어지지 않았죠? 지난주는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오히려 살짝 올랐습니다. 얘네가 한 주는 이렇게 큐티를 세게 하고 한 주는 적게 하는 성향을 보여왔어요, 계속.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다시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 시장이 과열인 것 같으면 긴축을 세게 하고, 시장이 많이 빠진 것 같으면 긴축을 조금 하는, 이게 왜 이렇게 잘 맞지? 딱딱? 그러니까 연준은 무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왜 이상하게 딱딱 맞으니까. 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떡값을 줄지 궁금한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태도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한 9할 이상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속 상승에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안녕.